폭풍우 속에서 가난한 소녀가 한 백만장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하룻밤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아빠? 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는 얼어붙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얼어붙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 강남구의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며 걸었다. 박지수는 딸 수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지수의 창백한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6년 동안 홀로 딸을 키워온 그녀는 이제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까지 왔다. 엄마, 배고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들은 화려한 로비가 있는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경비원이 물었다. 김민호 씨를 찾고 있어요.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비원은 인터폰을 들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 한 여자분과 아이인데요. 짧은 대화 후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예약 없는 방문객은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에게 박지수라고 전해주세요. 6해 전에 만났던. 경비원은 다시 인터폰을 들었고 이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셔도 좋다고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로 직접 펜트하우스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병으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수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지수가 대답했다. 너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람?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김민호가 나타났다. 39살의 그는 부동산 재벌로 차갑고 계산적인 사업가였다. 그의 눈이 지수를 알아보는 순간 놀라움으로 넓어졌다. 지수?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지수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 소녀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소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같은 눈, 같은 코, 심지어 턱선까지.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밖은 춥군요.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은 넓은 공간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와, 진짜 크다. 여기 사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혼자 사세요? 수진이 순진하게 물었다. 그렇지. 민호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죠? 6해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호 씨, 이건 수진이의 출생 증명서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딸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도 알잖아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 밤을 기억하죠. 그 후로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부엌을 탐험하고 있었다. 왜 지금이죠? 왜 6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죠. 나는 그저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민호가 따져 물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난 아파요, 민호 씨. 말기암이에요. 의사들은 내게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에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지수는 계속 말했다. 가족이 없어요. 수진이를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왔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수진이 부엌에서 돌아왔다. 배고파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피자 시켜 먹을까? 그가 어색하게 제안했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저 피자 좋아해요. 그들은 피자를 주문했고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거실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했다.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녀가 민호에게 물었다. 사실 안 쳐. 장식용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저는 조금 칠 줄 알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소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수에게 속삭였다.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피자가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수지는 민호에게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민호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식사 후 지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어요. 모텔을 찾아볼까 했는데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여기 게스트룸이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도 돼요. 그는 그들을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수지는 큰 침대를 보고 기뻐했다. 와, 호텔 같아요. 지수는 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불렀다. 저기요, 소녀가 말했다. 당신이 제 아빠예요? 그 질문에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수진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다. 같은 눈, 자신의 눈이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일 확인해 볼 거야. 좋겠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아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다. 아빠라는 단어가 그를 번개처럼 강타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단 하룻밤의 만남으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맑은 눈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김민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그는 이미 회사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게스트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수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지수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속삭였다. 엄마가 자고 있어요. 많이 피곤하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먹을래?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지는 침대에서 내려와 민호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냉장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 개의 계란과 우유만 있었다. 계란 프라이 좋아해? 그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엄마는 항상 채소도 같이 넣어줘요. 민호는 냉장고를 다시 살펴보았다. 다행히 약간의 시들어가는 시금치가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계란을 깨뜨리고 시금치를 넣어 프라이팬에 요리했다.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자주 요리하세요? 민호는 웃었다. 아니, 거의 안 해. 보통은 밖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지. 엄마는 매일 요리해요. 제일 맛있는 건 타피오카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호는 수진과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가 부엌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민호는 그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잘 잤어요? 그가 물었다.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네, 고마워요. 아침 식사 후 민호는 비서에게 전화해 일정을 조정했다. 오늘 아침 미팅은 전부 취소해. 중요한 개인 사정이 생겼어. 그리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줘. 오늘 당장. 그가 전화를 끊자 지수가 물었다. 일에 지장을 주게 해서 미안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그들은 민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여기 살아요? 수진이 물었다. 응, 강남이라는 곳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노원구에 살아요. 여기보다 빌딩이 많이 없어요. 수진이 말했다.
병원에 도착해 DNA 검사를 받는 동안 민호는 계속해서 수진을 관찰했다. 소녀는 용감했다. 그녀는 체혈할 때도 울지 않았고 오히려 간호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결과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나올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병원을 나온 후 민호는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 쇼핑몰에 가볼까? 수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야 할 것 같아. 지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아니, 필요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은 대형 쇼핑몰로 향했다. 민호는 자신이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사줘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옷가게, 장난감 가게 그리고 서점을 돌아다녔다. 서점에서 수진은 동화책 앞에서 멈춰 섰다. 이거 읽어본 적 있어요? 그녀가 한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엄마가 매일 밤 책을 읽어줘요. 수진이 말했다. 민호는 그 책과 몇 권의 다른 책들을 샀다. 그는 또한 수진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인형 몇 개를 사주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사준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쇼핑몰 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수진은 민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웃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쌓아가는 동안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다. 그의 아파트는 럭셔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쇼핑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지수에게 물었다. 당신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췌장암이에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의사들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해외 치료는? 민호가 물었다. 지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다 해봤어요. 결과는 같았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수진이와 함께 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민호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수진은 새로 산 장난감과 책으로 놀기 시작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다. 민호는 서재로 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급한 상담이 필요해. 법적 후견인 문제야. 저녁이 되자 민호는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지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제가 도울게요. 그녀가 말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지수는 약해 보였지만 요리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간단한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열심히 배웠다. 식사 후 수진은 민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어색하게 책을 펼쳤다. 그는 어린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공주님과 왕자님 이야기예요. 수진이 설명했다. 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로 캐릭터들을 연기했고 수진은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책을 다 읽었을 때 수진은 졸려 보였다. 잘 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빠. 그 단어는 민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떨리게 했다. 그는 수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수진이가 당신을 좋아하네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내 딸인가요? 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딸이에요. 내일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모가 되는 건 배워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수진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김민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오시겠습니까?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지수와 수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가 말했다. 99.999% 일치. 내가 수진이의 아버지가 맞아요. 지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수진은 의자에서 뛰어내려 민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기쁘게 외쳤다. 우리 눈이 똑같거든요. 민호는 수진을 들어 올려 안았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 우리 눈이 똑같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오후 민호의 변호사가 아파트로 왔다. 그들은 법적인 문서를 검토했다. 민호는 수진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이건 단순히 집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책임이에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학교, 의료, 그리고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는 수진의 아버지였다. 잘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떠난 후 그가 지수에게 물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잘할 거예요. 난 그걸 느껴요. 민호는 수진이 새 인형과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의 마음속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의 펜트하우스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그림이 냉장고에 붙었고 아이의 장난감들이 거실 곳곳에 놓여 있었다. 한때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던 공간이 조금씩 생기를 띠고 있었다. 민호는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였다. 평소 같으면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집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호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오늘 수진과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때로는 간단한 게임을 했다. 민호는 자신이 점점 아버지 역할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수진이 문 앞에서 그를 반겼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렸다. 응, 오늘은 일찍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엄마랑 쿠키 만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는 그녀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맛있겠는데? 민호가 말했다. 내가 도울 일 있어?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민호는 수진에게 제안했다.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볼까?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롯데월드. 엄마도 함께 가자.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들끼리 가세요. 아빠와 딸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민호는 지수의 상태를 이해했다. 그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럼 우리 둘이 가자. 그가 수진에게 말했다. 재미있게 놀아보자.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수진의 학교 준비를 도왔다. 그는 여전히 어린 소녀의 머리를 빗는 것이나 적절한 옷을 고르는 것에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노력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있어요. 수진이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래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이란 개념이 그에게는 낯설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이혼했고 그는 주로 기숙학교에서 자랐다. 그에게 가족의 의미는 희미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그가 물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요. 수진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우리 셋이요. 민호는 갑자기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에게는 그들이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소녀의 삶에 늦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녀의 가족 그림에 포함되어 있었다. 민호는
수진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7시 이전에 퇴근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파트너는 놀랐지만 민호는 단호했다. 내 딸이 있어. 그가 설명했다. 이제는 그녀가 우선이야.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의 숙제를 도왔다. 그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와 씨름했다. 수진은 똑똑했고 문제를 빠르게 이해했다. 아빠는 정말 똑똑하네요. 수진이 말했다.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요. 민호는 웃었다. 그렇지 않아. 사실 몇몇 문제는 내가 다시 풀어본 거야. 그래도 아빠는 제일 똑똑해요. 수진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소파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말이 되자 민호와 수진은 롯데월드로 향했다. 민호는 놀이공원에 간 지 오래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제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수진은 신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그녀는 회전목마와 미니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딸의 행복에 감염되어 함께 웃고 즐겼다. 아빠 저것도 타요. 수진이 자이언트 드롭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지 않아요. 제가 아빠 손 꼭 잡아줄게요. 수진이 말했다. 그 말에 민호는 마음이 녹았다. 그들은 함께 자이언트 드롭을 탔고 민호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수진이 즐겁게 웃는 것을 발견했다. 하루 종일 놀이기구를 타고 게임을 즐긴 후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었다. 수진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랑도 여기 와봤지만 아빠랑 오니까 더 재미있어요. 민호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민호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안아 올렸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깨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거실로 나오자 지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이 수진이의 아버지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진이를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다음 주 지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통증도 심해졌다. 민호는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그녀를 진찰하게 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호는 수진에게 엄마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 본 적이 없었다. 수진아, 어느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곧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민호는 놀랐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네, 수진이 대답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래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돌봐줄 거래요. 민호는 목이 메었다. 지수는 이미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수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고 수진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난 항상 너를 돌볼 거야. 항상, 항상. 수진은 민호를 껴안았다. 알아요, 아빠. 엄마가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지수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깨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수진이에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용기 있게 대화할 줄 몰랐어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수진이는 강한 아이예요. 그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필요할 거예요, 민호 씨. 그녀는 당신이 정말 필요할 거예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을게요. 약속해요. 내가 수진이를 위해 항상 있을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떠난 후에 수진이가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사진들, 제 이야기들, 그녀가 자라면서 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수진이는 항상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외로운 사업가였다. 그는 부와 성공을 쌓았지만 그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가 없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였고 곧 그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는 수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지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에게 약속했다. 지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키길 권했지만 민호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가 의사에게 말했다. 필요한 의료 장비와 간호사를 모두 제공할 테니 여기서 돌봐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호는 거실의 일부를 병실로 개조했다. 그곳은 창문이 커서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병원 침대와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들여놓았다. 24시간 간호사가 교대로 지수를 돌보았다. 수지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엄마의 침대 옆으로 갔다. 그녀는 엄마 옆에 누워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지수는 점점 더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한 저녁 민호가 사무실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그는 지수와 수진이 조용히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면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밤에 별을 볼 때마다 그게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너 엄마.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너를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예쁜 수진아. 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읽어줘요. 아빠는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 속 캐릭터들을 연기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거 정말 멋지구나.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민호는 지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깨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민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몇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수진이에 대해서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매우 섬세한 아이예요. 가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깊게 느끼죠. 그녀가 슬퍼할 때는 그냥 안아주세요. 말보다 퐁이 더 효과적이에요.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수는 계속했다. 그녀는 발에 간지럼을 타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발을 간지럽히면 항상 웃어요. 그리고 채소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치즈를 조금 뿌려주면 잘 먹어요.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녀는 모험 이야기를 좋아해요. 공주님이나 요정 이야기보다 모험과 탐험 이야기를 더 좋아하죠. 그리고 무서운 영화는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마세요. 악몽을 꿀 수 있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 기억할게요.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을 가리켰다.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요. 수진이가 18살이 되면 줄 수 있을까요? 그때 읽었으면 해요. 한터 민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우리 사랑하는 수진에게 18번째 생일을 축하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목이 메었다. 물론이죠. 그가 약속했다. 그때 꼭 전해줄게요. 지수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민호 씨.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날 밤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꿔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 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수진이를 데려와 줬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새벽에 민호는 간호사의 부름을 받고 깨어났다. 그는 서둘러 지수의 침대로 갔다. 지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채로 조용히 떠났다. 민호는 오랫동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침이 되자 민호는 수진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깨웠다. 수진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일어나야 해. 수진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빠 안녕하세요.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수진아,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수진은 즉시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천국에 갔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이제 하늘에서 별이 되었어. 어젯밤에 평화롭게 잠든 채로 떠났어. 수진은 말없이 민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지수의 말을 기억했다. 말보다 퐁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마침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함께 계속 살아갈 거야. 난 네 아빠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고 우리는 엄마를 항상 기억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우리 함께 있을 거죠? 항상, 민호가 약속했다. 다음 날 그들은 지수의 장례식을 치렀다. 민호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품위 있게 진행되도록 했다. 수진은 엄마의 사진 옆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례식 후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수진은 변했다.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호가 만든 팬케이크를 거부했다. 엄마가 만든 것처럼 맛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사업은 잘했지만 슬픔에 잠긴 어린 소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하루는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방에 들어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그가 물었다. 대답이 없었지만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엄마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수진이 흐느꼈다. 모두가 엄마 아빠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는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네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수진아. 나도 그래. 정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물론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우리 둘 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섰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서재로 가서 앨범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지수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 롯데월드에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사진들. 여기 그가 앨범을 수진에게 주었다.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야.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 수진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민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수진이 이미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늦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수진아.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전 아빠가 안 올까봐 걱정했어요. 엄마처럼 아빠도 가버릴까봐.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항상 돌아올 거야, 수진아. 약속해. 그날 밤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업의 일부를 파트너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동 심리학자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설명했다. 또한 일상적인 루틴이 중요해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민호는 심리학자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수진에게 정기적인 일정을 만들어 주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 후에는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공원이나 박물관에 가는 등 특별한 활동을 계획했다. 그는 또한 수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가 슬플 때는 그냥 안아주었고 화가 날 때는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다. 점차적으로 수진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민호는 경험 많은 가정교사를 고용했다. 김소라는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으로 아이들과 일한 경험이 풍부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즉시 좋은 인상을 주었다.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소라가 첫날 민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강하고 똑똑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예요. 민호는 소라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필요한 여성적인 존재가 되어 주었고 민호에게는 아이 양육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소라가 조언했다.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니까요. 민호는 그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수진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그가 8시에 집에 올 거라고 말했다면 그는 정확히 8시에 도착했다. 주말 여행을 약속했다면 그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켰다. 점차 그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수진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민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지수를 기억했고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잠들기 전 그녀는 민호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네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지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은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년이 흘렀다. 민호와 수진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분당에 있는 정원이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정원 한쪽에는 지수를 기리기 위해 심은 망고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수진은 이제 11살이 되었다. 그녀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소녀로 성장했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피아노와 그림에도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민호도 변했다. 한때 냉혹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따뜻하고 인내심 있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했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매출이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진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아침에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민호는 수진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수진의 숙제를 도왔다.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김소라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교사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수진에게는 거의 이모와 같은 존재였다. 소라는 수진이 여성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민호에게는 든든한 조언자였다. 수진이가 곧 사춘기에 접어들 거예요. 어느 날 소라가 민호에게 말했다. 여러 가지 변화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좀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 사춘기 소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놀라운 아버지였어요. 이것도 잘 해낼 거예요.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은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앉아 지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말했다. 선생님이 미래에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에세이를 쓰라고 하셨어요. 모두들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썼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작가, 그거 멋지구나.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 모험 이야기요. 수진이 대답했다. 용감한 소녀가 세상을 탐험하는 이야기요. 엄마처럼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는 정말 용감했지. 그리고 너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보이는 저 별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가장 밝은 별이요. 민호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빠는 왜 다시 결혼하지 않으세요? 민호는 놀랐다. 그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글쎄, 아직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 하지만 아빠는 잘생기고 부재요. 수진이 순진하게 말했다. 많은 여자들이 아빠를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내게는 네가 가장 중요해. 우리 가족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너에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아빠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딸을 안아주었다. 난 외롭지 않아, 수진아. 네가 있으니까.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수진의 말을 생각했다. 그는 정말 외로웠을까? 그는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홀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삶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오늘은 파트너 건축 회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시선이 갔다. 이은혜는 30대 후반의 건축가로 그녀의 회사는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혁신적인 작업으로 유명했다. 김민호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은혜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전문 지식으로 모두를 감동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그녀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이 건축가님, 혹시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어요. 점심 동안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은혜는 이혼한 상태였고 8살 딸 하나가 있었다. 하나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은혜가 말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민호는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제 딸 수진이는 11살이에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꿨죠. 그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발견했다. 민호는 은혜의 지적이고 따뜻한 성격에 끌렸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딸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해요. 당신과 하나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수진이도 또래 친구를 만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은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나도 새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주말이 되자 민호와 수진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아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사실에 약간 의심스러워했지만 새 친구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하나는 어떤 아이일까요? 수진이 물었다. 글쎄, 곧 알게 되겠지.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정말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야. 하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은혜와 하나가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약간 긴장했다. 그는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곧 사라졌다. 하나는 수줍지만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 그녀는 수진에게 인사한 후 수진의 방을 보고 싶다고 물었다. 두 소녀는 곧 함께 놀기 시작했다. 당신 딸은 정말 예쁘고 교양 있네요. 은혜가 말했다. 하나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하나도 정말 귀여워요. 수진이가 동생을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친구를 얻은 것 같네요. 그들은 정원에서 바베큐를 즐겼다. 소라도 함께 했다. 그녀는 은혜와 금방 친해졌고 두 사람은 요리 레시피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민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집안 분위기를 느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았다. 영화가 끝날 무렵 두 소녀는 이불 위에서 잠이 들었다. 정말 귀엽네요. 은혜가 속삭였다. 마치 자매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네요. 은혜와 하나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수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가 더 있을 수 없어요? 다음에 또 놀자. 하나가 제안했다.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요.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은혜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은혜와 하나가 떠난 후 수지는 아빠에게 달려왔다. 하나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은혜 아줌마도 정말 좋아요. 또 만날 거예요? 민호는 웃었다. 그럴 것 같아. 네가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은혜 아줌마가 아빠 여자친구예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민호는 놀랐다. 아니, 그냥 친구야. 아직은이라고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나중에는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민호는 딸의 눈치를 살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네가 괜찮다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아요. 은혜 아줌마는 엄마처럼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랑도 놀 수 있잖아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수진아. 네 생각이 정말 중요해.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은혜는 그가 오랫동안 만난 여성 중 가장 특별했다. 그녀는 지적이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정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그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대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과 하나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은혜는 기쁘게 수락했다. 좋아요. 하나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동물원, 놀이공원, 영화관, 그들은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점차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몇 달 후 민호는 은혜에게 정식으로 고백했다.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은혜는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민호 씨.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감정도 중요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수진이는 이미 당신과 하나를 좋아해요. 하나는 어때요? 하나도 당신과 수진이를 정말 좋아해요. 은혜가 대답했다. 사실 하나는 요즘 민호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곤 해요. 민호는 웃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의 승인을 받은 것 같네요.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를 발전시켰다. 은혜와 하나는 점점 더 자주 민호의 집에서 주말을 보냈고 네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소라는 이 새로운 가족 구성을 보며 기뻐했다.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소라가 민호에게 말했다. 은혜 씨와 하나는 이 가족에 정말 잘 어울려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더 지났다. 민호와 은혜의 관계는 깊어졌고 두 가족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은혜와 하나는 이제 민호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처럼 지냈다. 수지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하나는 9살이 되었다. 두 소녀는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비록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있었다. 하나가 내 연필을 또 가져갔어요. 수진이 한 번은 불평했다. 수진 언니가 내 인형을 숨겼어요. 하나가 맞받아쳤다. 민호와 은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형제자매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은혜는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정원에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은혜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어. 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호가 말했다.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은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 민호가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사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수진이와 함께요. 민호는 은혜를 껴안았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지수가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자신이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우리가 말해줄 것이 있어. 민호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말했다. 은혜와 나는 결혼하기로 했어. 수진과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요. 수진이 외쳤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물었다. 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거야. 그럼 하나가 내 진짜 동생이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그리고 수진 언니가 내 진짜 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물었다. 민호와 은혜는 웃었다. 그래, 그런 셈이지. 민호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가 말했다.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집으로. 그 말에 아이들은 더욱 흥분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새 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결혼 준비와 새 집 찾기로 바빴다. 민호와 은혜는 양재천 근처의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넓은 정원과 각 아이를 위한 방, 그리고 은혜의 홈오피스를 위한 공간이 있었다. 이 집이 완벽해요. 은혜가 말했다.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학교와도 가까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원에는 수진이가 원하는 강아지를 위한 공간도 있어. 수진은 오랫동안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다. 그녀는 항상 초콜릿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상상했다. 민호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약속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식장은 양재천 근처의 작은 정원이었다. 그곳은 봄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날씨는 완벽했다. 수지는 들러리로, 하나는 꽃소녀로 참여했다. 두 소녀는 자신들의 역할에 너무 들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호는 수진의 방을 찾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액자에 들어있는 지수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내일 결혼식에 엄마도 초대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다. 민호는 딸 옆에 앉았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내일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할까요? 아빠가 은혜 이모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민호는 딸의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했다. 나는 엄마가 매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엄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할 거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이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도요. 저는 이제 가족이 더 커져서 기뻐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수진아. 나도 정말 기뻐. 다음 날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은혜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진과 하나는 파스텔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서약을 교환할 때 민호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에게도 약속했다. 하나야, 나는 네 아버지가 되어 너를 항상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해. 은혜도 수진에게 같은 약속을 했다. 수진아, 나는 네 어머니가 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해. 네 엄마의 기억을 함께 간직하고 존중할게.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은혜에게 달려가 꼭 안았다. 결혼식 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이사 첫날 민호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였다. 초콜릿이에요. 수진이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하나도 강아지에게 달려가 안았다. 두 소녀는 즉시 새 가족 구성원과 사랑에 빠졌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조정이 필요했다.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새로운 규칙과 루틴을 만들어야 했다. 가끔은 어려움도 있었다. 왜? 하나는 9시에 자는데 저는 8시 반에 자야 하죠? 수진이 한 번은 불평했다. 하나는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때는 그녀가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민호와 은혜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들은 가족 회의를 열어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아침 식사 시간의 혼잡함, 학교 준비의 서두름,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민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때 냉혹한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했지만 가족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매일 밤 두 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은혜는 자신의 건축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가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수진의 어머니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진을 사랑하고 지지했다. 수진아, 내 그림 정말 좋아. 은혜가 한 번은 말했다. 너는 정말 예술적인 재능이 있구나. 네 엄마도 그랬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항상 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엄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은혜가 물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고 싶어. 그렇게 수진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와 나누기 시작했다. 은혜는 수진이 엄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집안에 지수의 사진을 계속 두었고 특별한 날에는 수진과 함께 지수의 묘지를 방문했다. 민호는 은혜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 수진에게 필요한 여성 역할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수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진과의 관계를 만들어갔다. 하나도 이 새로운 가족에 잘 적응했다. 그녀는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수진을 진정한 언니로 여겼다. 그녀는 종종 수진의 방에 몰래 들어가 함께 자기도 했다. 민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자주 생각했다. 6년 전 그는 외롭고 냉혹한 사업가였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럭셔리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 이제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집에서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은혜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콜릿이 그들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행복해? 은혜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완벽해요. 은혜가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요.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밝은 별 하나가 특히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그것이 지수라고 상상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생각해요? 은혜가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인생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6년 전 비 오는 밤에 누군가가 내 문을 두드렸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지.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이었나 봐요. 당신과 수진이가 서로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찾았어요. 민호는 은혜를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야. 그날 밤 민호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의 집을 채우는 사랑과 웃음소리였다. 10년이 흘렀다. 수지는 이제 22살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잡지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꿈이었던 작가가 되는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는 19살이 되어 대학 1학년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다. 두 자매는 여전히 가깝게 지냈고 수지는 종종 하나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민호와 은혜는 양재천 근처의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은혜는 50 초반이었다. 민호의 머리카락에는 은색 가닥이 많아졌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독립했지만 그녀는 자주 집에 방문했다. 하나는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 살았지만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골든 리트리버 초콜릿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민호와 은혜는 또 다른 아이를 입양했다. 쌍둥이 남자아이들 재민과 재훈은 이제 7살이었다. 그들은 5년 전에 가족이 되었고 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쌍둥이는 항상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흩뿌리고
웃음소리로 집을 채웠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가족 모두가 집에 모였다. 수지는 주말을 보내기 위해 왔고 하나는 방학 중이었다. 쌍둥이는 뒷마당에서 초콜릿과 놀고 있었다. 엄마 재훈이가 내 로봇을 망가뜨렸어요. 재민이 울면서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또 재훈아 이리 와봐.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는 이런 혼란스러운 아침 시간을 사랑했다. 그것은 그의 집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였다. 수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6살 때 엄마와 함께 이 남자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뭐 생각해? 민호가 딸에게 물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확히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오늘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 그가 물었다. 네, 수진이 대답했다. 엄마 묘지에 가려고요.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수지는 매년 이날 엄마의 묘지를 방문했다. 같이 갈까? 민호가 제안했다.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언제나처럼요. 그들은 함께 묘지로 향했다. 수지는 지수가 좋아했던 하얀 장미 다발을 들고 있었다. 묘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조용히 지수의 묘 앞에 섰다. 수지는 꽃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또 왔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요. 잡지사에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 첫 기사가 실렸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시작이잖아요. 아빠가 그 기사를 오려서 액자에 넣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정말로 그 기사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두었다. 하나는 대학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정말 똑똑해요. 은혜 엄마를 많이 닮았죠. 쌍둥이는 글쎄요, 그들은 여전히 장난꾸러기예요.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엄마,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요. 대학 졸업식 때 제 첫 기사가 실렸을 때. 하지만 아빠가 항상 곁에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약속한 대로 절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는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목이 메었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수진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들은 잠시 더 묘지에 머물렀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쌍둥이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누나, 우리가 그림 그렸어요. 재민이 외쳤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수진이 칭찬했다. 이건 뭐야지 우리 가족이요. 재훈이 대답했다. 아빠, 엄마, 수진 누나, 하나 누나, 저희 그리고 초콜릿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림에는 6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위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수진이 말했다. 우리 냉장고에 붙여놓자.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다. 쌍둥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하나는 대학 생활에 대해 말했다. 수지는 잡지사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뒷마당으로 나가 놀았다. 수지는 뒤에 남아 설거지를 도왔다. 넌 정말 특별한 딸이야,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수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하고 싶었어. 네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야.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아빠예요. 엄마가 아빠를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아주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호와 은혜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수진이 오늘 엄마 묘지에 다녀왔어요? 은혜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년 가는 날이잖아.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은혜가 말했다. 그녀의 엄마도 그랬겠죠.
그래, 민호가 동의했다. 지수는 정말 강했어. 그리고 수지는 많은 면에서 그녀를 닮았어. 은혜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강해요. 수진을 혼자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훌륭하게 해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었어. 소라가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당신이 왔잖아.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은혜가 말했다. 최고의 팀이지. 민호가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싸면서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와 지수 그리고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롯데월드에서 찍은 사진으로 그들이 함께 보낸 첫 주말이었다. 수지는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비록 지수는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 대답했다. 민호는 딸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날이었지. 그가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제 첫 롤러코스터였어요. 민호는 웃었다. 넌 무서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더 무서워했지. 그래서 더 재미있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주려고 했어. 수진은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열쇠가 있었다.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 양재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야. 민호가 설명했다. 네가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잡지사 일을 하면서 내 이야기도 쓸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빠, 이건 네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민호가 말했다. 난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진은 아버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최고예요. 민호는 딸을 안아주었다. 넌 내 자랑이야, 수진아. 항상 그럴 거야. 수진은 차에 짐을 싣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쌍둥이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하나는 다음 주에 쇼핑하러 가자고 약속했다. 은혜는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고 조심히 운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다음 주말에 또 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쌍둥이 생일 파티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민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했다. 한때 그는 외롭고 냉혹한 사업가였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가족으로 둘러싸인 행복한 남자였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비 내리는 밤, 한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대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와 함께 낯선 남자의 문을 두드린 어린 소녀의 이야기, 그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떻게 상실과 슬픔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쓰면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